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남과 다투지 않고 유연하면서도 끈기가 있어서 결국 남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오늘은 이 사자성어에 어울리는 정치남분을 모셨습니다. 유연하면서도 단단하게 세상을 바꿔가는 분입니다.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국방의 미래를 설계하는 성일종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통 처음에 오시면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간단히 인사 말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렇게 지방자치 TV에 출연을 하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주로 국회의원이니까 의정 활동 중심으로 아마 물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 네. 또 저희 지역에 관련된 것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격의 없이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 권유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 들어서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죠?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근황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지금 바쁘시게 지내실 것 같은데 간단히 요즘 근황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근황이라는 건 특별한 게 없는데 네.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권력이 넘어간 거잖아요. 네. 국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간 건데 그에 대한 회환이라 그럴까요? 좀 안타까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잠을 많이 못 자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권력 운용을 이게 어떤 특정된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각각의 분산돼서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게 여러 세력들하고 이해를 절충하고 협상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 또 절망 이런 것 속에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고. 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도 여쭤보기로 하고. 지역구가 서산시하고 태안군.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서산시가 태안군이 한 6만? 예, 그렇습니다. 안 된 것 같고. 서산시가 한 15만 되나요? 18만입니다. 18만 정도 되는 이제 18만에서 17만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지요. 왔다 갔다 하는군요. 예. 지역구 자랑 간단히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지역은 이게 3개의 정원을 갖고 있죠. 3개의 정원. 예. 아마 놀라실 텐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은 바다를 비롯해서 산, 넓은 뜰, 공단 다 갖고 있는데 네. 특히 그 안면도의 이런 송림이라든지 바다 그리고 또 우리 천리포 수목원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적인 수목원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면 서산과 태안에 약 한 절반씩 되어 있는 가로림만 이 부분이 이제 국가해양정원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작년도에 예산을 일부를 태워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또 이 주목받는 이러한 생명의 보고라서 아마 이곳이 앞으로 굉장히 관광지로서 뿐만 아니라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고 있는 산란지거든요. 바다 생물들의 또 여기에는 이 물범 같은 물범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천연 기념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아주 훌륭한 이런 생태를 잘 보존하고 있죠. 또 넘어오면 우리 서산 쪽으로 오면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사찰이 100개가 있었다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불교 유적이 역사적 많이 문화 그렇습니다. 있고 조선시대 그 원형의 성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게 해미읍성입니다. 해미읍성. 예, 여기에는 이순신 장군도 10개월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읍성에서 흥선대원군 시절에 병인 사옥이 일어났죠. 그래서 1200분이 넘는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곳이 바로 이곳이어서 이게 아시아권에서 2개밖에 없는 세계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이 어우러져 가지고 많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복받은 지역이 바로 우리 태안과 서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의원님이 가장 추천을 해주신다면 본인의 최애 장소라 그럴까요?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1300리 해안의 해변길을 한번 걸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1300리면은 몇 키? 400km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구간으로 잘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이원면이라고 하는데 가면 소량객길이라고 그러는데 예. 솔밭길을 걷게 되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원북면에 오면은 아주 세계적인 사구가 있습니다. 네. 신두리 사구라고 이 사구에서부터 또 넘어가는 길이 그렇게 아름답고요. 네. 몽산포 해변길 또 저쪽 안면도의 송림에서부터 이런 해변길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가족 누구나 다 웬간하면 걸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서산 쪽으로 넘어오면 여기에는 이제 가야산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마 불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경허 스님 같은 선사, 대선사가 계셨는데 네. 선불교의 중흥조시죠. 네. 근데 이 경허 선사께서 주로 계셨던 곳이 이 가야산 개심사를 비롯해서 천장암 요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길러내셨는데 그게 만공 해월 수월이에요. 그분들이 다 우리 수덕문 중에서 나왔어요. 수덕사에서. 예. 그래서 굉장한 이 역사적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이 서산입니다. 네. 이 이야기 계속 놔두시면 뭐 1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쭤보고도 싶고. 네. 네, 알겠습니다. 축제도 요즘 이제 여름 이제 한창 때인데 축제 많이 열릴 텐데 축제도 이 재밌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축제가 뭐 저희 지역은 축제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 특히 예. 팔봉에 있는 감자 축제가 감자. 예, 팔봉산을 중심으로 하는 봉우리가 8개예요. 네. 그 봉우리가 가로림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네. 올라가면 가로림만이 다 보이죠. 그러니까 해풍을 맞죠. 네. 그 해풍을 맞고 자라는 이 감자는 전국의 명품이 아주 돼 있습니다. 아, 해풍을 맞으면은 감자 맛이 달라집니까? 건강하지. 그리고 크지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농민들 도와주려고 네. 큰 기업들한테 얘기했더니 물량이 공급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아하. 그래서 그 명품이 돼 있어 감자 축제가 네. 이렇게 좀 성황리에 감자 축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미읍성 축제는 네. 워낙 역사가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매년 열리죠. 네. 이제 올해도 9월 말이면 이렇게 이제 축제가 열릴 텐데 이게 아주 전국적인 규모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네. 세계 축제위원회가 그 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계속 그 아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의 1등을 몇 년째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먹거리, 또 이야기거리, 볼거리 이런 네. 것들이 아주 풍성한 곳이죠. 먹거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먹거리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먹거리 특산 별미 뭐 추천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은 뭐 우리 태안과 서산이 있는데 태안에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꽃게가 그렇게 꽃게장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개국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지역에서만 먹는데 네. 가을에 예. 이제 개국지. 김장을 담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갯벌에서 나오는 게들이 있습니다. 네. 조그마한 게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삭혀서 네. 먹었었던 그런 음식인데 예. 아주 못 먹어보셨던 그런 맛에 네. 굉장히 그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네. 또 대한민국의 한우는 서산 한우예요.
맞습니다. 다른 이름이 한우. 예, 어디 가면 뭐 지명을 따가지고 맞습니다. 강원도 가면 뭐 어디 뭐 행성한우, 어디 가면 또 무슨 한우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지역에서 기른 건데 네. 대한민국의 모든 소의 아버지는 서산 목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한 400만 평의 목장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좀 줄어서 한 30만 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옛날 김종필 총재께서 이 야산을 개발해가지고 여기를 한우 목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종축 개량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소는 뭐 50억, 100억씩까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소에서 정액을 채취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리당 그 가격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 아주 불가능하죠. 그 정도로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액을 채취해서 전국으로 다 보내는 게 그게 한 98%, 99% 정도.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의 한우의 본산지는 서산입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우의 본가, 원산지는 바로 서산의 목장에 있습니다. 서산 목장에 있고. 예. 또 서산 목장을 일정 부분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개장을 이렇게 개방을 해놨어요. 네. 오시면 이국의 정치를 보시면서 아주 멋진 이 가야산과 문화 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돌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의원님의 정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이제 시간을 가져보겠는데 이제 정치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경력이 기업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기업부터 시작했는데 또 이제 환경에너지 전문 기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상황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기업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첫 번째는 금융회사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금융회사에 들어가셨어요? 여의도에 와서 근무를 했어요. 증권회사에서. 그래서 약 한 5년 근무를 하면서 이제 주로 채권 분야에서 일을 많이 했지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회사가서 근무를 하다가 창업을 99년도에 했습니다. IMF 때. 그러게 직장인이셨네요, 처음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IMF 때 했는데 그때 이제 해가지고 여러 아이템을 가지고 고민했는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들이 이제 한 2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게 환경 분야 쪽인데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쓰잖아요. 그럼 화장실이 이제 관로를 타고 모이는 곳이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오물 처리가 그렇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계는 신께서 주신 천적들이 있어요. 사람의 오물만 먹는 미생물이 있어요. 이걸 뽑아서 배양을 해가지고 사람의 오물을 모은 다음에 자연계에 있는 미생물들이 사람의 오물을 일주일에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먹으면서 분해를 시키죠. 그래서 물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그리고 그게 수명을 다하면 밑에 가라앉아요.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걸 슬러지라고 그러는데 이 슬러지를 긁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바다에다 버렸었거든요. 바다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런던에서 국제 이 해양기구에서 각국들이 환경장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야 이거 바다가 오염되니까 이거 버리지 말자 육상에서 처리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육상에서 처리하려니까 이게 묻으니까 가스가 나오고 터지고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려가지고 연료로 써야 되겠다. 재활용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특히 이 하수 슬러지, 이 미생물 이 덩어리는 이게 깨기가 어려워요. 말리려면 그래서 이거를 파쇄하는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바싹 함수율 한 10% 이내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아주 그냥 밀가루처럼 뽀송뽀송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화력발전소에 가서 석탄하고 섞어서 떼워요. 그럼 석탄이 덜 탈 거 아니에요. 이게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로 쓰면서 CO2 가스가 덜 나오고 이게 재생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지금 수도권 매립지, 대구시, 부산시 거는 다 제가 개발했던 그 기술로 지금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엠바이오컨스 거기 회사에서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창업한 회사고 이제 국회의원 나오면서 그걸 이제
다 넘겨주고 그러고 이제 나왔죠. 그럼 현재 어차피 어쨌든 이 회사는 존재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술이 아니면 아예 안 됩니다. 정말 그 다른 나라에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개발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어. 대용량으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IMF 그 즈음에 창업을 또 이런 기술 창업을 한다는 게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 전에는 다른 이제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경우를 처리를 했었는데 요거는 다른 사람이 특허만 낸 거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돈을 대서 다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다 제대로 실증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한 거죠. 사업적 감각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직장인 하다 보면 어차피 뭐 창업하기가 쉽지도 않고 해도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 하셔가지고 그 은탑 산업 훈장은 아까 그 환경 에너지 기업을 통해서 받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회사 할 때 받았죠. 그러셨군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 입성하셔가지고 3선이시니까 다 안 채웠으니까 한 10년? 10년 정도. 올해가 이제 10년째입니다. 10년째. 예. 기업하고 국회의원 이렇게 해보시니까 국회의원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일하기에는 보람도 있고 시대적인 매듭을 짓는 일들이잖아요. 또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시대적 매듭, 창조적. 네, 그렇습니다. 네. 순간순간마다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법안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아예 미싱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만큼 창조적으로 해야 될 게 있나. 근데 무한히 게을러지고 놀려고 한다면 한없이 놀 수 있는 데가 또 여기예요. 놀 수 있습니까? 그러군요. 네. 네. 근데 기업은 정말로 생존과 관련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집중된 분야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가한테도 굉장한 창조력이 필요하거든요. 도전이 필요하고. 근데 그러한 것을 쌓아서 국가 경영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은 기업인 출신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효율성도 있고 일할 줄도 알고. 이게 주로 관료 쪽에서 크신 분들을 보면 태제나 명분은 잘 잡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업가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을 돌파할 때 몸을 던진다든지 앞장선다든지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런 도전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가들이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봐야지. 그래서 그런지 의원님은 보통 정책위 의장은 이제 3선이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국민의힘에서 재선 때 정책위 의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집권당으로서 재선 정책위장은 아마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첫 해년도에. 첫 해년도이고 제가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한 1년 정도 하시고 임하시는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이 세 단어, 우리 당이 약자, 민생, 미래 이 세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를 가장 가슴에 품고 해야 된다. 그 이임사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그게 어쩜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제가 정책위장을 됐는데 정책을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집권당이나 정부는 국민들한테 주는 방향 제시, 디렉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계층에 어떠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극화가 심각하잖아요. 소득 격차, 문화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교통 격차, 의료 격차, 교육 격차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약자에 대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약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민생이잖아요. 특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민생과 관련되는 입법과 예산 지원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미래를 준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변화하는 AI 시대라든가 이러한 또 과학에 발전하면서 수명이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르는 바이오 산업이나 또 제약 산업들이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산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미래로 가는 예. 정책적으로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개의 축을 세웠었습니다. 네. 약자, 민생, 미래. 네.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100일 작전이라는 걸 했었죠. 네. 100일 동안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100개의 법안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고 그 법안으로부터 예산을 태우고 국가 발전을 견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 개 축을 세워서 네. 1년 동안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었죠. 네. 창의적이고 역시 실천적인 기업인의 DNA가 이게 묻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약자 하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의원님이 보시는 약자의 그 범위는 어떤 부분인가 이제 궁금했거든요. 격차 문제로부터 소외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떤 특정 분야보다도.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아니,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이분들은 뭐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네. 사회 경쟁으로부터 조금 적응하지 못한 분들 수 있고 때로는 신체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선천적으로 네. 타고나시는 분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지원이라든가 특히 그때 국가가 장애인들이 만드는 물품 같은 경우 10% 정도씩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사도록 예. 그런 것들도 좀 했었고. 그때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네. 또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비료에 대한 물가, 농약값 같은 경우가 올라갔었을 때 지원하는 거라든지 또 사주지 못한 이 양곡 같은 경우를 선제적으로 산다든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했지요. 네, 그렇군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사무총장도 하셨잖아요. 예, 사무총장 그렇습니다.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도 하시고 뭐 이렇게 리드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 중에 제가 의원님이 이거는 진심이구나 하는 느낀 게 저출생 극복 쪽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좀 진심이 담겨 있어요. 국민연금법 안에서 저출생 그거를 활성화하는 그 부분, 또 뭐 배우자 출산휴가 뭐 이런 거 확대하는 부분. 이게 진심이 담겨 계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네. 도움이 좀 되실 텐데 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심각하잖아요. 네, 중국이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못 이긴다. 못 이깁니다. 100년 가도 200년 가도 전 못 이긴다고 봐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고 언론이 발달돼 있고 미국이 또 이 교육 수준이나 과학기술 문명이 다 되어 있고 자본시장이 발달돼 있고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견제에서는 인구 구조예요. 또 하나는 인구 구조면은 지금 중국이 이길 것 중국은 같은데. 14억 명이잖아요. 예, 근데 1가구 1자녀를 추진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인구가 오버헤드가 걸렸어요. 역삼각형으로. 네. 그게 젊은 이 아기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고령 인구는 많은데.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인구가 약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가 되잖아요. 예. 매년 인구 증가율이 출생률이 2%를 넘습니다. 그건 근데 이민도 포함한 물론이죠. 거죠? 네. 물론이죠. 예, 예. 그런데 이 정삼각형으로 네. 6만 불의 소득이 되는 미국에서 정삼각형의 이 아이들이 네. 이렇게 잘 인구 구조 스트럭처가 좋은 나라하고 만 불이 간 넘은 1인당 소득이 나라에서 지금 역삼각형의 14억의 인구가 위로 고령화가 되어 있고 밑에 출생률이 낮아가지고 하다고 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이 어디가 있을까요? 후장 같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역삼각형이 걸려 있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말로 앞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이 인구를 늘리는 게 예. 인구 구조를 예. 아주 정삼각형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예. 그 쉽지 근데 않을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한테 교육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쓰다가 보면 저축을 못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노후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데 네. 아. 둘째 아이부터 할증을 했는데 그러지 네. 말고 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나오면 연금을 내가 1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첫째 아이 나오면 안 난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한테 네. 크레딧을 더 주자 이거죠. 그래서 100원을 원래 받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110원 주고 네. 둘째 아이 나오면 150원 주자는 거예요. 네.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을 했으니까 셋째 아이 나면 한 300원 주자.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출산율도 늘리면서 부모의 노후에 대한 책임을 연금이 좀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해 놓은 거지. 아, 그렇군요. 진심을 잘 알겠고요. 이제 좀 속도를 내면은 국방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국방 부분에 좀 여쭤볼 게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국방부 장관의 이제 안규병 비군 출신이라고 하는가요? 얼마 전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인터뷰 하셨어요. 인터뷰 예.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네. 그 민간인 출신 예. 문민화한다 그러면서 민간인 출신으로 쓰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 공약은 아주 하수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래도 잘못된 공약이고 네. 민간인이든 현역이 됐든 당대의 최고의 전문가를 쓰는 게 인사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편안한 네.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굳이 문민화라고 해서 그걸 왜 그랬을까? 그거는 상당히 전 잘못된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요. 적임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당대 거죠? 최고로 네. 써야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에만 오래 계셨어요. 굉장히 오래 5선이신데 계셨더라고요. 예. 다른 상임일 안 하시고 국방에만 아주 그냥 허허. 붙박이로 유일하게 한 분이 이렇게 계셨었고 저희 당에 이제 한기호 의원님께서 네. 이제 4선 하는 동안 국방에 또 계셨었고요. 네. 네. 이게 있는데 전 그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국방에 대한 또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현장을 경험해 보거나 또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거는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네. 이거는 참모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거고 네. 네. 국회 관계나 국방의 전반적인 이해도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또 인품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아마 신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업무하시는 데는 무난하게 잘하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랑 행정부가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문제가 네. 없으실 거예요. 네. 국방위원장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초당적 이거 안보에는 뭐 여야가 없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일반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언하신 것 중에 그 보통 이제 기존 정부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보통이었는데 의원님 그때 보시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게 아니고 북한 정권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폄훼를 하면 안 된다, 중단해라, 뭐 이렇게 하고 북한 정권을 이렇게 많이 비판하고 경고하고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셨나? 이게 여야를 넘나드는 초당적 협력하고 연결되는 부분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한참 됐는데 그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아, 네, 여기 인상이 나와가지고. 네. 그 당시에 북한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무지 공격을 했었죠. 네. 삶은 소대가리라든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어쨌든 유엔이 인정한 나라잖아요. 네. 이제 나라의 품격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이게 참 북한 같은 데서 그렇게 네. 비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상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지요. 그 야당이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제가 북한한테 뭐라고 한 것이지. 네. 그 아까 인구 문제, 저출생 문제 하셨는데 이제 국방 문제 요거 하나만 더 짚으면 좋은 게 외국인을 군 복무토로 가는 법 그리고 시니어들을 뭐 경계병이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활용하자는 이런 거 이야기를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지금 인구 이 구조가 예.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출생률이 낮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국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일 1번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인화하거나 AI를 그렇죠. 네. 활용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시니어 아미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애국심이 있어요. 애국심이 있고 이렇게 권역별로 네. 우리가 경비도 주잖아요. 네. 그죠? 경비 용역도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어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도 좀 해드리고 네. 또 국가에 대한 또 젊은 병사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완적인 일이거나 또 거기에 맞는 일들을 맡겨드리면 네. 저는 일자리도 굉장히 창출할 수 있고요. 네.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정말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전쟁 나면 저부터 나갈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아니 젊은 애들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아이들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도 키우고 낳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네. 어느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으면 싸워야지요. 근데 그런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계신 분들이 시니어함이세요. 아, 시니어함이. 예.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이제 외국의 용병제라는 걸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한글을 어느 정도 알고 네. 아주 젊은 10대 후반이거나 20대에 있는 이러한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일정한 한글 테스트 또 신체 테스트를 다 거쳐가지고 우리 군부대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병영 문화를 체득하면서 한국 문화, 애국심 이런 것들이 길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이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네. 한국에 국적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할 수 있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이걸 적이 이제 실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법으로 뭐 법안을 내. 법안을 내. 그래서 법안도 낸 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래 했는데 우리 저희들 프로 중에 인생 세 컷 이 프로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이 인생 사시는데 세 컷을 픽을 하는데 그 어떤 사진을 픽하셨는지 그 사진 하나씩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지금 어디 군대에서 지금 경비소에서 경비 쓰고 계시는 사진 같습니다. 제가 소대장 때인데 지금 이제 국방위원장을 또 하고 있잖아요. 예, 다 예.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예. 저 사진은 제가 소위로 임관을 해서 그러면은 그냥 일반 병이 아니고 ROTC를 그렇습니다. ROTC 장교로 해서 네. 가가지고 3, 4단 근무할 때 네.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근무했었던 사진입니다. 최전방이면 어디 3, 4단에서 철원입니다. 철원까지. 예. 그때 우리나라가 뭐 S대기업 같은 데는 이 ROTC 출신들 한때 많이 이렇게 채용을 좀 선호했거든요. 저희 때는 따로 뽑았죠. 아. ROTC 장교 출신들만 따로 채용들을 많이 네. 했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의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ROTC에 좀 지원율이 급감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군 안보에 뭐 근간에 이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시면서 ROTC 육성 특별법도 내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지금 ROTC가 뭐 미달된 학교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근데 이제 군의 체계가 사관학교가 있고 이제 ROTC나 학사나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단기 장교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네. 초급 장교가 부족하다 그런 것은 안보 공백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전쟁의 단위에서 소대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소대가 무너지면 다른 부대를 구성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ROTC 후보생들에 대한 지원을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네. 기획선처하고 협의해서 이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올려놨고요. 한 배 정도씩 올려놨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책을 했더니 작년도부터는 상당히 또 좀 응시율이 지원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만 좀 더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 군의 초급 장교에 대한 수급에는 큰 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ROTC 선배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5.18 민주대상? 이 사진을 1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사진입니까? 전 이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 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예.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잖아요. 네, 맞습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서 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숭고한 정신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저게 재선 때 네. 정무위 간사할 때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 할 때예요, 제가. 네. 예, 그때인데 이 문제가 너무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위원회라면 이제 보훈부 이쪽도 이제 영역도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훈부에 법안을 냈는데 이 광주 민주화 운동 3단체가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 네. 중앙보훈부에 관리하는 공법단체로 인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런 거를 비롯해서 제가 다 앞장서가지고 다 풀었죠. 네. 그래가지고 22년도 5월 13일 날
광주 민주화 운동 그 기념재단에서 처음으로 네. 저하고 정은천 의원 두 분이 저 상을 수상을 했죠. 전북 쪽이시죠, 정은천?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정은천 의원님은 호남이니까 네, 네, 네. 이제 비호남으로서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저 대상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화합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적인 매듭을 다 시대적인 매듭을 지으면서 큰 여정 중에 의미 있는 저 컷이 저 사진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 사진을 픽하셨군요. 예, 인생 컷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여야 뭐 이런 문제나 이념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에 집중하시는 그런 걸 느껴지세요. 정치는 그 약자 편에서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드릴까요? 충청남도 심혈관 센터를 이렇게 개소하시면서 그 기념식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사진은 우리 지역에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하는, 지키는 그런 아주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저희 지역에 석유화학공단이 있어요. 석유화학공단. 예, 대산공단이 아주 세계적인 공단이잖아요. 예. 석유가 들어와서 정제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단인데 저는 저런 석유화학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산 또 태안 주민들이 네. 폐질환 쪽, 호흡기계 쪽으로 사망률이 높을 줄 알았어요. 네. 그게 그런데, 정상이잖아요. 예. 국회의원 됐으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예. 어떻게든 잡아서 우리 시민들의 이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호흡기계통의 폐암이나 이런 쪽이 발병률이 높을 거로 봤거든요. 추측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신평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신평원한테 신평원. 저희 지역에 어떠한 병으로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지를 한번 뽑아봐라. 네. 데이터를 봤더니 호흡기계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뇌하고 심장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의료 취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울로 오는데 그렇죠. 빨리 와봐야 그렇죠. 1시간 반, 2시간 걸리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그렇습니다. 시간 싸움인데. 얘기예요. 예. 또 우리 천안으로 가게 되면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닥터 헬기가 그렇게 자주 뜨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서산 의료원은 네. 서산, 태안, 당진을 쓰게 되어 있는데 예. 이 주민들을 위한 건데 예. 여기에 우리가 심내혈관을 좀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병원을 약 500억 정도를 들여서 네. 지금 또 짓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증축이 2027년이나 8년쯤 가야 돼요. 이것도 500억을 들여서 새로 또 짓는 것도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그래서 그래서 심내혈관을 새로 짓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러면 28년 정도, 7년도 걸린다고 그렇죠. 그러면 네. 4, 5년이 더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구 본관, 이 스페이스를 마련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뇌하고 심장센터를 넣었죠, 임시적으로. 아, 그리고 이 의료진이 없어요. 그러면 뇌하고 심장 의료진은 어디서 공소해 옵니까? 1년에 연봉을 5억, 7억을 줘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 임상교수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저희 지역으로 내려와요. 예. 일주일이면 뭐 하루도 좋고 3일도 예. 좋고요. 근데 이 교수님들이 여기 내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인센티브가 없으면 인센티브를 또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국영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일정 부분을 농어촌 지원하는 기금을 좀 저희가 부탁을 해서 예. 이 기금이 이제 서산 의료원으로 오면 교수님들이 출장 오시면 그 출장 수당을 드리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뇌와 심장은 시간 싸움인데 많은 분이 한 200여 분 이상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소생을 하셨죠. 장애가 안 오시고. 네. 그래서 정말 스토리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생명을 구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닥터 헬기에 거의 안 떠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환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심내혈관 센터에서 간단하게 시술하거나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큰 수술할 때는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아주 굉장히 큰 그 의료의 이제 혜택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역이 성장하려고 한다면 세 개 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교육이에요. 교육이 되어야 우리 아기 엄마들이 그쵸. 외부로 안 보내고 정주하죠.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료예요. 의료가 있어야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도 안정적으로 맞습니다. 생활을 하는데 뇌하고 심장만큼 시간을 다투는 게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국립국악원이 분원이 저희 쪽으로 이제 오는 거로 확정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3축이 있으면 지역의 경쟁력이 생기는데 이 서산 의료원 같은 경우에 심내혈관 센터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아주 시범적인 지역이 저희 서산이 됐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원님은 이 1% 가시는 게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천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상이 깊습니다. 또 다른 성과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있습니까? 지역구 이야기 잠깐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해미 읍성이 있고 세계적인 성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면 1년에 수만 명씩 옵니다. 앞으로는 수십만 명 늘어날 거로 보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정말 어려운 거를 푸른 게 서산공항을. 서산공항?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아직도 미진해요. 그렇군요. 특히 태안 같은 경우는 오지라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의 정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그동안 딱 큰 도로가 4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만 돼 있었는데 나머지를 다 4차선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 군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고속도로 철도 2개가 안 들어가 있는 유일한 군 중에 하나가 2개가 있는데 의성인가 하고 저희 태안이에요. 여기에 이제 고속도로를 확정을 다 해서 아마 2027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격차도 줄여놨고요. 앞으로 교통 같은 경우가 좋아지면 우리 태안과 서산이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도 예정대로 지금 잘 가고 있고 또 없었던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또 짓고 이러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서산에 오시면 굉장히 포근하게 또 쉬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실 겁니다. 뭐 이렇게 성과도 있으셨겠지만 앞으로 뭐 지역 소멸이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올해 뭐 초고령 사회도 진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역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격차 해소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육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격차, 의료 격차, 문화 격차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시켜야 도농 간의 이 불균형적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게 중앙정부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도 여러 가지 이런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문화 시설, 의료 시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정리가 됐다고 저는 봐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문화 부분이니까 생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서산 한우를 이용한 세계 음식 테마거리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우를 이용한 양식, 한식, 중식을 만들고 또 우리 태안 앞바다에서는 수산물이 아주 좋거든요. 이 수산물을 이용한 일식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부가 여기에 5만 평이든 10만 평이든 개발을 해서 상수도 넣어주고 도로 넣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면 여기에 오실 분들 아주 서울의 유명한 이런 셰프들도 좀 내려오고 해서 이 해미 또 이 역사 유적 이 태안의 자연 유적 이런 곳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식사하고 또 묵고 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비롯해서 가야산에
김종필 별장 아까 그 목장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해, 그 관리권을 서산시로 넘겨줬거든요. 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아주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네. 여기 오면 외국 오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네. 우리 개심사, 보원사를 또 지금 다시 새로 짓고 있거든요. 네. 예, 박물관을 짓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신라 시대에 정말 화엄 10차례 들어가 있을 정도로 큰 절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노레일을 통해서 네. 가야산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예. 가야산을 세계 최초로 철학정원으로 좀 만들려고 그래요. 철학정원이라는 얘기는 못 들으셨잖아요. 들었습니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또 다녀가신 곳이 바로 저희 가야산입니다. 서산입니다. 네. 그러한 곳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원으로 좀 만들고 네. 또 이 해미 읍성과 또 천주교 성지 그리고 태안의 비경 네. 또 이 스토리가 많은 천리포 수목원 같은 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아마 세계적인 그러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철학 정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뭐 이 기업가적 그 기지 DNA가 있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게 솟아나시는가 봐요. 지금 서산 태안에 그림을 그리면서 네. 공직자들께서 그림을 가져오신 것도 있어요. 네, 근데 큰 프로젝트는 다 제가 창조적으로 해가지고 네. 공직자들한테 넘겨주고 같이 토론을 해서 또 백업 받고 한 것도 꽤 많지요. 네. 그런 경우는 가로림만 국제해양정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예. 예. 고속도로 안도 제가 이렇게 냈고 또 이런 그 국립국악원이라든지 분원이라든지 의료원도 제가 아이디어를 다 낸 거지. 예, 그래서 예. 또 이런 걸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창의자이다 이런 말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 포부와 함께 뭐 이 새 정부에 당부하실 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요.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굴곡을 지면서 때로는 여러 갈등 속에서 퇴보하는 것 같지만 그건 미래로 가기 위한 에너지의 여러 축적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로 가야 합니다. 또 성장의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AI 시대, 로보틱스 시대가 오는데 저희 국회에서 준비를 좀 잘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철저히 저희가 잘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의원님 오늘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의원님의 이 창의적 에너지도 많이 느끼고 좋은 시간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산과 태안의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갚는 길은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만큼 그 사랑을 제가 되돌리는 길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저는 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일은 국회의원의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지역을 대한민국의 1등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사랑은 저의 열정입니다. 의료원을 생명을 지키는 보고로 만들었고 또 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국립국어원을 가져왔고 또 미래 항공에 관련된 이 시설도 저희 지역으로 반드시 오게 할 것입니다. 또 많은 바다를 비롯한 생명의 보고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유산이 넘겨질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들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 잘 챙기고 우리 태안과 서산이 대한민국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늘 여러분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 3월 23일 정책위 의장 임기를 마치는 날 성 의원은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자, 민생, 미래. 우리 당이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 세 단어에 정부의 성공의 열쇠가 있다라고 진심을 담아서 당부했습니다. 성 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키워드는 여야,
보수 진보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이정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